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첫 작품으로 성을 고른 이유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이 참 혼란스럽죠. 바꿔 말하면 부조리하죠.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수십 년 전에나 일어났을 참사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천 년 전에나 등장했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짓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부조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앞으로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프카의 성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독서가 그렇죠.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애초부터 결코 정답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이고 독서이고 또 삶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피터캣 북클럽 2025년 첫 번째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의 첫 번째 작품은 체코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의 성입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24년, 101년 전이죠. 4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프란츠 카프카는 부조리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가 부조리라는 주제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그가 처했던 삼중구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그 삼중구조란 먼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점, 하지만 그의 모국은 체코였다는 점, 그런데 그가 말하고 썼던 언어는 독일어라는 점입니다. 결국 카프카는 그 어느 곳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살아야 했겠죠. 유대교를 버렸던 카프카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배신자였고, 하지만 체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이었고, 또 독일인들 입장에서도 카프카는 그저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체코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카프카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소송에는 그런 사연이 잘 담겨 있죠. 소송의 주인공 요셉 K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 K가 유대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는 유대인으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로 읽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애초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또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여성이나 남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태어난 이상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과 카프카의 처지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카프카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토크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예전에 제가 성을 꼭 읽어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 때문이었습니다. 시지프 신화에서 까미는 소송은 문제를 제기하고 성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송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은 그렇다면 인간은 그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을 통해서 카프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끊임없는 모색입니다. 이 방법을 써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보고 그러다가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걸 알게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주인공 K는 결국 성에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하지만 그러다 보면 성에 도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성에 도착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잘 알려진 대로 이 작품 성은 주인공 K가 성에 가려 하지만 끝내 가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과 또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화를 소개할 예정인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성으로 가기 위한 주인공 K의 무의미하고 유치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서사를 완성해 간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끝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작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느 겨울 저녁입니다. 마을은 눈에 덮여 있고 저 멀리로 희미하게 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성에 부속된 마을이었습니다. 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죠.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허름한 차림의 한 30대 남자가 마을 입구에 있는 여관에 도착합니다. 성에 속한 마을이었던 만큼 낯선 이방인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관리의 심부름꾼 중 한 사람이 그 남자에게 당장 떠나라고 말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성에 새로 채용된 토지 측량사라고 말하며 버팁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꾼은 성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지만, 놀랍게도 성에서는 그가 토지 측량사가 맞다고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카프카는 체코인이지만 독일어로 글을 쓰는 작가였는데, 독일어로 토지 측량사는 떠돌이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떠돌이인 남자가 즉석에서 자신을 토지 측량사라고 둘러댔다는 해석이 유력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성에서 그를 토지 측량사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죠. 자, 결국 그렇게 안전하게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주인공 K는 다음 날 아침 성으로 향합니다.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K가 성에 가려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성에 가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끝까지 나오지 않고요. 게다가 K 자신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도를 기다리며에 등장하는 저 유명한 대사처럼 막연한 탄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성으로 가는 길은 다가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그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기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피로해진 K는 성으로 가려는 첫 번째 시도를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데, 참고로 그 과정에서 자신을 K의 조수라고 주장하는 두 남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뒤에도 그 조수들에 관한 분량이 꽤 많이 이어지지만, 오늘은 과감하게 조수들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조수들보다는 바르나바스라는 젊은 심부름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바르나바스는 마을 구두장이의 아들이었고, 올가라는 누나와 아말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올 예정이고, 지금은 그 바르나바스가 성의 고위 관료인 클람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가져왔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K를 성의 토지 측량사로 임명한다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업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마을 면장과 상의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K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의 편지를 전해주러 온 바르나바스라는 청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클람의 심부름꾼이라면 얼마든지 자신과 성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바르나바스는 벌써 성에서 일한 지 3년이나 되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일을 맡지 못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주어진 일이 K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일 정도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K가 짐작했던 그런 인물은 결코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성과 분명한 연결고리를 가졌다고 짐작되는 사람들을 막상 만나보면 결국 그들도 성과 분명한 연결고리를 가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요. 심지어 성의 관리라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클럽마저도 그들이 과연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이 연상되는 설정이기도 하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고 그것을 분명히 본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 책을 직접 본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거죠. 자, 다음 장면은 K가 성의 관리들이 주로 방문하는 헤레노프라는 여관에 들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여관의 주점을 관리하는 프리다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또한 한때 클람의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성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던 K에게 이것은 성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로 보였습니다. 프리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싶었죠. 그래서 결국 K는 프리다를 유혹하게 되고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낸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것도 역시 성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프리다는 클람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었고 그것이 프리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정작 클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K의 애인이 되어버린 프리다는 K의 애인이 되면서 클람의 애인의 자격을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프리다의 매력 자체도 또 사라져 버립니다. 클람의 애인이 아닌 프리다는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K는 프리다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마을 토박이였던 프리다와 가족이 되면 K가 이 마을의 구성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클람이 프리다를 다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장면은 K가 면장 집에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직책에서 알 수 있듯이 면장은 마을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고 클람 또한 편지에서 모든 것을 면장과 상의하라고 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데 그의 집에 찾아가 보니 면장은 통풍 때문에 침대에 누운 채로 K를 맞이합니다. 소송을 보셨던 분들이 반가워하는 장면이죠. 자, 소송에 등장했던 요제프 K의 변호사가 요제프 K를 침대에서 맞죠. 카프카의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설정인데 어쨌든 자신이 성의 토지 측량사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클람의 편지를 제시하는 K에게 면장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편지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지위가 높은 인물인 클람의 편지도 통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에서 발산되는 어떤 신호든 그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자, 다음 장면은 학교 교사와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교사는 면장의 지시에 따라 K를 학교 관리인으로 채용한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 관리인이라는 게 교실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고 당연히 아침마다 수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비켜주어야 하는 데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도 교사들의 하인 역할 같은 것들 뿐입니다. 당연히 K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다르게 읽히기도 하죠. 왜냐하면 K에게 드디어 직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프리다와의 가정도 생겼고 가정에 이어서 직업도 생긴 거죠. 자, 떠돌이였던 K가 단 며칠 만에 마을 주민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인데 바로 K가 심부름꾼 바르나바스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르나바스에게는 올가라는 누나와 아말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재화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그들의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바르나바스의 집안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듯 보입니다. K도 그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르나바스의 여동생 아말리아와 관계된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르나바스의 아버지는 본래 커다란 구두방을 운영하는 마을 유지 중 한 명이었고 따라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아말리아와 마주친 성의 관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반해서 추잡한 제안을 했고 그녀는 그것을 거부했던 거죠. 아말리아의 선택은 지극히 용감하고 당연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말리아가 관리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 다시 말해서 성의 관리를 모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들 가족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 가족은 친구도 잃고 일거리도 사라진 상태에서 그냥 집안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하루 종일 관리들의 마차가 오가는 길목에 앉아 있다가 결국 부모 둘 다 큰 병을 얻어서 눕게 되고 그리고 큰 누나 올가는 올가대로 혹시라도 성에 탄원을 넣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관에 머물고 있는 관리들의 하인들과 밤을 보내다가 그들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기도 하고 또 그 돈으로 살림도 하는 아주 이상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인 일화죠. 정당한 행동이 꼭 정당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역시 '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작품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작품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무섭게 현실적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설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 K는 성의 비서 중 한 명인 에어랑어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여관으로 오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K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이 순간 K는 왠지 몹시 피곤해 보입니다. 결국 한밤중에 여관을 헤매던 K는 실수로 비르겔이라는 이름의 다른 비서의 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르겔이 자신이 직접 K를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K는 이미 잠에 취해서 그 말을 못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K는 결국 에어랑어와 만나게 되지만 그 에어랑어라는 비서가 전해준 메시지는 단지 프리다로 하여금 다시 주점에서 일하게 하라는 짧은 전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성으로 가려는 K의 노력은 전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송과 다르지 않죠.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상황은 묘하게 반전되는데요. 먼저 의외로 옷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K에게 여관의 여주인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당신 나를 앞으로 자주 만나야겠어요.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등장하고 또 피로에 지쳐서 여관을 나서는 K 앞에 게어슈테커라는 마부가 나타나서 자기가 잠자리도 주고 일자리도 줄 테니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게어슈테커가 그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물론 K가 에어랑어를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프리다가 클람의 애인이었다는 이유로 K가 반했듯이 게어슈테커 또한 K가
성의 비서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와 친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알베르 까미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었는데요. 소송은 문제를 제기하고 성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K는 결국 성으로 가는 모든 시도에 실패하지만 의외로 그 과정에서 다른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떠돌이에 지나지 않았던 K가 며칠 사이에 마을의 정식 주민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자, 애초에 K가 성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K가 성에서 원했던 것도 아마 이런 거였었을 것 같아요. 뭐 자신도 자세히는 알지 못했겠지만. 그런데 마을 주민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K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까미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그 꿈을 꾸려는 노력만큼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물론 노력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되는 것의 근원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싶기 때문이지 스타가 되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교수가 되는 것 또한 계속해서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서겠죠. 독서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과정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카프카의 성은 그런 인간의 능동적 실패의 사례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카프카의 원래 계획으로는 성으로 가는 노력에 지친 K가 결국 쓰러져 죽는 것이 이 작품의 결론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프카가 이 소설을 건강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아니면 일부러 마무리하지 않았던, 저는 소설이 이 장면에서 끝난 것이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여진 K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절망이라기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적절히 섞인 상태로 보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카프카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자신과 다른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면 이것이 더 적합한 결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카프카의 성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너무 어려운 작품을 고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피터캣 북클럽에 가장 어울리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도 이런 문제작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섞어서 매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K처럼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노력은 할 수 있듯이 힘든 삶이지만 인간에게는 책을 읽을 자유만큼은 있는 것 같습니다.